자, 오늘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만 하라. 자, 제가 여지껏 방송을 통해서 우리 카페에 오신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재테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 지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매주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는 총정리 시간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만 투자하면 이긴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시장을 읽는 힘, 이것이 재테크의 가장 최우선이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자, 신문 기사 보십시오. 집값 하락 전망 강세, 신하우스푸어 세대 등장. 하우스푸어 세대 또 등장한다고 난립니다. 자, 주택시장 KDI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세지만 불확실하다. 전문가들 집값 하락 전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 전문가 70% 올해 집값 하락 또는 보합.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시장을 읽는 힘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고 최우선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전망은 이렇습니다. 2013년이 집값이 바닥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2013년도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저는 오른다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2013년 집값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 투자하신 분 많이 계셨나요? 제 기억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상승 추세로 매년 지금까지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고요. 올해도 결국은 상승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이건 두고 보시면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 제가 늘상 얘기 드렸죠. 추세를 봐라. 이 추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판단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장이 떨어질지 오를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세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선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부동산이. 그럴 때 너무 부동산이 오르면 이게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죠. 빈부격차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요쯤에서 규제를 시작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의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효과는 몇 개월? 3, 4개월에 불과하다. 3, 4개월만 이 대책, 규제 대책의 효과가 나오고 다시 원래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원래 추세대로 다시 상승하더라. 이게 제가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으로 갑니다. 하락. 이것도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개인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 약 7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양책을 씁니다. 부양책을 쓰면은 다시 부양의 효과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도 역시 3, 4개월을 못 넘긴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하락 추세대로 가더라.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드렸죠. 추세가 상승일 때 규제 효과는 단기간이고 추세가 하락으로 갈 때 부양책의 효과도 단기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를 뭐가 결정해 주나? 제가 늘 얘기 드렸죠.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얘기했습니다. 추세는 돈과 심리가 결정을 한다. 그렇죠? 돈, 심리, 그 다음에 공급입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이제 공급을 이 세 가지가 추세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떻게 돼 있나?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차별화 시장이 본격화된다. 지금 신문 기사 보시면은 지방이나 이런 데 집값이 떨어진다. 또 거래가 안 된다.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집이 10채가 있었습니다. 10채가 과거에는 집이 10채가 있었을 때 1번 집은 가장 가치가 큰 집, 2번 집, 두 번째, 3번 집, 세 번째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10번 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전에는요. 1번 집이든 2번 집이든 10번 집이든 간에 누구나 살 사람들이 와서 다 사줬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등하던 시절이고 과거는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나 다 내 집을 사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는
1번 집, 2번 집, 3번 집에서 10번 집까지 다 사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구가 2031년에서 지금 2029년도부터 감소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줄었어요. 2년이 오히려. 2029년도부터 인구는 감소하고 주택 보급률도 전국 평균이 약 1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주택 보급률이 높다. 이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지만 이걸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주택이 이미 전국적으로 평균 100%가 넘어섰다. 물론 지역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7%밖에 안 돼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100%가 안 됐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가 넘으니까 이제는 집을 사줄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치가 높은 1번 집, 두 번째로 높은 2번 집, 세 번째 3번 집, 4번 집까지는 누군가 와서 사줄 수 있지만 5번 집, 6번 집, 7번 집, 8번 집 이 집들을 과연 누가 사줄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별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 전국 아파트 10채 중 8채 하락거래, 서울도 절반 넘어 이런 기사 나오죠. 다만 이 같은 하락세는 지방과 저가 아파트에서 더 뚜렷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서울 집은 놔두고 지방주택 처분한다는 거죠. 자, 이것들 우리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서울에 자꾸 투자하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시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하나는 혁신의 강력한 엔진,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모델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불평등과 계층 분열을 발생시키는 곳이 도시다.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되면은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불평등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료가 리처드 플로리다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그 책에서 제가 지금 발췌를 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이분은 이 도시, 각 나라의 도시를 1등부터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겼어요. 1등은 뉴욕입니다. 2등은 런던, 3위 동경, 4위 홍콩, 파리, 싱가포르, LA, 서울은 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게 슈퍼스타 도시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은 거죠. 경제력, 기업활동, 인재, 글로벌 경제력, 금융투자산업 이런 특정 기준치를 갖다 점수화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슈퍼스타 도시입니다. 우린 파리예요. 저도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파리나 되나?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55개 대도시 인구가 7%에 불과해요. 전 세계 인구. 전 세계 인구 7%에 불과한데 세계 경제 40%를 담당한답니다. 고소득자들 문화적 분석 일자리 찾아 도시로 이동하고요. 도시의 힘이 자꾸 쏠려서 불평등은 점점 더 가속화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 보고 우리도 이렇게 갈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느끼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뉴욕에 소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뉴욕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가 뉴욕이죠. 뉴욕에 미국에 소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소호라는 지역은 옛날에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화랑가도 생기고 해서 지금이야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기에 중간 가격 중위주택 한 채면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18채를 사고 애틀랜타 23채, 디트로이트 29채 이렇게 살 수 있답니다. 자,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가장 집값이 비싼 강남 서초 송파 소위 강남 상구라고 하는 지역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니까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청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방에 가서 과연 우리는 몇 채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18채, 23채, 29채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미국같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나라조차도 지역 간의 불평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서울과 이 지방 간의 지역 간의 격차가 아직까지 집값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결국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정책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투자할 분들은 서울시, 부산광역시면 부산광역시, 대구면 대구광역시의 핵심 정책이 뭔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동산도 저희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당연히. 자,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늘리기 위한 재개발 활성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 늘리겠다. 왜냐하면은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부도 다 인정을 한 거고. 그렇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스피드 공급을 하겠다. 서울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대선 이후 규제 완화는 필연입니다. 지금 두 대선 후보들도 주택 공급 재건축 완화, 재개발도 그렇고 전부 다 완화해준다고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집값 하락 징조 이것만 보면 된다. 세 가지만 보십시오. 집값 하락 궁금하신 분들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나?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 전세가 간극도 좁혀지고 있다 해서 이 전세가가 과연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서울 전세 시장이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 7월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이 이제 만료가 되면은 시세대로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이거 시세대로 안 올리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시세대로. 그렇게 되면 전세가는 올라갈 거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전세 살던 사람들이 대출 요즘 전세 대출도 안 해준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겠죠.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세 매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10년간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자, 지금 이렇게 2011년도에 18.4%였다가 지금 2021년도에 벌써 10년 만에 37%로 지금 월세 거래 비중이 엄청 늘어났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집값 하락 징조. 또 두 번째, 입주 물량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물량이 증가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됩니다. 3년 이상. 그런데 우린 3년 이상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빌려온 건데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2022년 서울 입주 물량 전년 대비해서 59% 수준이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어디예요? 약 17,0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2019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매매가 상승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공급이 시장에 많은지 적은지를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미분양 물량 지표인데요. 수도권 미분양 위험 수준을 전문가들이 한 15,000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지방 16만 호, 수도권 2만 호, 이때 이렇게 넘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죠. 2008년. 자, 2021년도 지방 15,000호, 수도권 1,500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권 1,500호예요. 지방도 15,000호 미분양이. 자, 아직까지 집값 하락 징조가 보이나요? 아직까지 안 보이죠. 바로 이것들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처 투자 방향 재개발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입지를 일단 따져보십시오. 입지 가치는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얘기했죠. 로케이션이라고,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입지 가치, 역세권의 또 가치, 이건 더더욱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강변 투자, 이건 나중에 기회가 아예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강변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은 이제는 점점 더 없어질 거니까요. 자, 이런 희소가치,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투자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투자처입니다. 부동산은요, 오를 이유가 있는 것만 오르는 게 철칙입니다. 그런데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락기에 가장 먼저 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직접 변화가 생기거나 간접 변화가 생기는 곳에 투자해라. 직접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바뀌는 거죠. 아파트 지역으로. 자, 간접 변화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은 바뀌지 않더라도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투자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얘기죠. 자,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마지막입니다. 호재의 크기. 호재가 이만한 크기면은 이익도 이만하게 나는 거고요. 호재의 크기가 작으면은 이익도 작게 나는 겁니다. 단 호재의 크기에 따라서 이익이 작게 나고 크게 나는 거지, 호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익은 반드시 생긴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게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여태까지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가이드가 항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